조선 중엽, 지리산, 지이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담한 마을엔 깊은 사연을 간직한 모녀가 살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서화영. 한때 한양에서 세도가 당당했던 명문가의 여식이었으나 강직했던 부친 서문호, 대감이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머나먼 유배지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한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뒤늦게 아버지의 신원은 회복되었지만 이미 몰락한 가문을 일으킬 방도는 없었다. 세상의 냉혹함 속에 의지할 곳 없던 화영 모녀는 연고 없는 이 산골 마을로 흘러들어 조용히 터를 잡았다. 양반 교수로 곱게만 자랐던 화영이었지만 이제는 거친 삼배로 직접 미투리, 마해를 사마장터에 내다 팔고 밤이면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로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몸가짐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맑고 깊은 눈매와 단아한 자태는 시골 마을에서도 쉬이 감출 수 없는 기품을 풍겼다. 햇살 따가운 장터 한 구석, 나물 파는 아낙네가 혀를 차며 수근거렸다. 아이고, 저리 고운 처자가 어찌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했을꼬. 자태만 보면 웬만한 대갓집 교수 부럽지 않은데. 그러게 말일세. 우리 아들놈 장가만 안 갔어도 내가 벌써 중매를 섰을 터인데. 듣자 하니 읍내 부잣집 도련님 청혼도 매몰차게 거절했다지 뭔가. 혹시 마음 깊이 둔 정인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몰라.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입방아가 화영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그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해 진력, 팔다 남은 미투리를 챙겨 산길을 오르는 화영의 가녀린 어깨 위로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저 멀리 산중턱에 자리한 초가집 굴뚝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균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딸의 기척을 느낀 어머니는 바늘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화영아, 너도 이제 혼인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어미는 내가 이리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 아프구나. 어머니, 저는 아직 혼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리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는 딸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딸이 원치 않는 인연에 엮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날 밤, 화영은 마당가에 홀로 앉아 깜빡이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듯 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최진혁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대대로 이 지역에 뿌리내린 토호, 세력가로 광활한 토지와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아첨하고 약한 자는 가차없이 짓밟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거리낌이 없는 위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쉬쉬하며 그의 눈치만 살폈고 한 번 그의 눈밖에 난 자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최진혁에게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었으나 슬아에 아들이 없어 늘 그것을 불만스러워했다. 그러나 그의 탐욕스러운 시선은 젊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며 힘없는 처녀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첩으로 삼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 구석에서 묵묵히 미투리를 팔고 있는 화영의 모습이 최진혁의 눈에 들어왔다. 여느 시골 처녀들과는 다른 단아한 자태, 고고한 분위기, 그리고 그늘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고운 얼굴. 최진혁의 음흉한 눈빛이 번뜩였다. 우리 마을에 저런 보석 같은 여인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마을에 떠도는 소문 수많은 청혼에도 콧방귀 뀌지 않는다는 그 도도함 또한 그의 소유욕을 더욱 자극했다. 본이라면 넘어오지 않을까? 저 여인을 내 곁에 두어야겠다.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날 이후 최진혁은 의도적으로 화영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화영이 장터에서 미투리를 팔고 있으면 일부러 그녀의 좌판 앞에 다가와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걸었다. 미투리가 참으로 곱구나. 혹 내 섬섬옥수,
섬섬옥수로 직접 삶은 것이냐? 씻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즐겁겠구나. 필요하시면 사가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면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되오니 비켜주시지요. 허, 물건 살 생각은 없다만. 그보다 오늘 장사는 이만 접고 나와 함께 주막에 들러 술이나 한잔하며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산골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되겠느냐. 오늘 밤 나와 함께라며. 그 말과 함께 최진혁의 두툼한 손이 화영의 팔을 잡으려 뻗어왔다. 왜 이러십니까? 손을 놓으십시오. 화영이 질겁하며 몸을 뒤로 물렸다. 장터의 몇몇 사람들이 이 광경을 흘끔거렸지만 감히 최진혁에게 맞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다. 최진혁의 집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강민준이었다. 그는 비록 최진혁에게 고용된 몸이었으나 화영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의분이 치밀었다. 그러나 주인의 서슬 퍼런 위세를 알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쥘 뿐이었다. 그날 저녁, 최진혁은 민준을 따로 불러 술잔을 기울였다. 민준아, 오늘 낮에 내 행동이 꽤나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더구나. 아니옵니다. 나으리. 어찌 감히.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뜻을 거스르는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내일부턴 그 서화영이라는 계집이 어디를 가는지, 무얼 하는지 똑똑히 살피도록 해라. 난 아직 그 고운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말이다. 민준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로 감춘 두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도 화영은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미투리를 팔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마당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낯선 광경이 그녀를 맞았다. 방 안 한쪽에는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고운 비단 보자기가 놓여 있었고 상위에는 귀한 약재와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이 물건들은 다 어디서 난 것이옵니까? 어머니 윤 씨는 딸의 날카로운 물음에 잠시 당황한 듯 손을 멈추더니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둘러댔다. 오늘 낮에 내 아버지의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찾아왔었단다. 내 아비에게 생전에 큰 신세를 졌다며 이제라도 늦게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이걸 놓고 가더구나. 어머니, 저는 그런 친척이 있다는 말씀을 금시초문입니다. 대체 누구시옵니까? 그저 먼 친척이라니까 그러는구나. 너무 따져 묻지 말거라. 그분 덕분에 이제 너도 더는 힘들게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듯하니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을 안 차 화영은 더 묻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 다음 날 화영은 오랜만에 장터 구경이나 할 겸 길을 나섰다.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무작정 나선 길이었다. 장터 어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었는가? 그 서씨 처자가 곧 최진혁 대감댁 첩으로 들어간다네. 쯧쯧, 아무리 곱고 지조 있어 보여도 결국 돈 앞에서는 장사 없는 게지. 그 어미가 최 대감에게서 거김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러게 말일세. 이제 그 집안도 팔자를 고치겠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영은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 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제야 어젯밤 보았던 낯선 비단과 약재들, 들어본 적 없는 먼 친척 이야기, 그리고 더는 장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던 어머니의 말까지 모든 의문의 조각들이 섬뜩하게 맞춰졌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화영은 황급히 발길을 돌려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딸의 다급하고 창백한 얼굴을 본 어머니는 손을 멈추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혁 그자에게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진혁의 첩이 된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화영아. 어머니.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여다.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큰돈을 주겠다는데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애미가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의 첩으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습니다. 받은 돈 당장 돌려주십시오, 어머니. 이미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써버렸단다. 만약 혼인을 거부하면 쓴 돈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그 큰 돈을 어찌 마련하겠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최진혁 그 사람이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한양에까지 연줄이 닿아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혼인을 거부하면 우리 모녀는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화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문 밖으로 뛰쳐나간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정신없이 산속으로 달려갔다.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한참을 오르던 그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축축한 이끼 낀 바위에 발목을 부딪히며 넘어지고 말았다. 발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고 화영은 그대로 주저앉아 신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날은 삽시간에 어두워졌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뗄나무를 하던 강민준이 쓰러져 있는 화영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왔다. 아니, 화영아 씨. 괜찮으십니까? 발목을 다친 듯하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상처가 깊습니다. 이 상태로는 걷기 힘드시겠으니 일단 제 등에 업히십시오. 화영은 당황스러웠지만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민준의 단단한 등에 몸을 맡겼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눈앞이 캄캄하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산길을 내려가던 중 민준의 눈에 숲속에 버려진 듯한 작은 오두막 하나가 들어왔다. 아씨, 저기로 가시지요. 비가 너무 거세니 잠시 피했다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화영을 부축하여 오두막 안으로 데려갔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거센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민주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근처에서 약초를 구해와 찧어 화영의 발목에 정성껏 발라주었다. 고맙네. 괜찮으십니까? 헌데 이 깊은 밤에 어찌 혼자 산속까지 오셨습니까? 화영은 말없이 오두막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밤비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낯선 사내에게 털어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터질 듯한 답답함에 결국 입을 열었다. 나는 곧 자네가 모시는 최진혁 나으리의 첩이 될 몸이라네. 민준의 손길이 순간 멈추었다. 그는 조용히 화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것이 진정 아씨의 마음이십니까? 어찌 내 뜻이겠는가. 어미께서 그 자에게 돈을 받으셨다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내게는 거부할 방도가 없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슬픔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의 삶이란 것이 어찌 늘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일까요? 부디 아씨께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세차게 내리는 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존재를 의지하며 조용히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도움으로 화영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결심한 듯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최진혁 그 자와 혼인하겠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못나서 우리 딸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하는군.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서럽게 눈물을 흘렸다. 화영은 말없이 마당으로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서화영이 최진혁의 첩으로 들어간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고 혼례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화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원치 않는 자의 여자가 되어야 했다. 그때 마당에서 거친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누군가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서화영. 거기 있느냐? 문 열어라. 낯선 목소리에 화영과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수염이 희끗한 노인 하나가 성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벗. 황영감이다. 네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아버지의 벗이라고요? 그렇다. 내 아비 서문호와 함께 조정에서 뜻을 나누던 막역지요. 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집에 시집을 가려 하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수라니요? 황 영감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며 품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화영 앞에 내밀었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에 내 아비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적혀 있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받아들었다. 누렇게 바랜 표지를 넘기자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최진혁. 바로 그 자가 내 아비를 모함한 장본인이다. 그 순간 화영과 어머니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내 아비는 본래 최진혁이 탐내던 관청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아비는 워낙 청렴결백 한 자였지. 어떤 뇌물도 받지 않았고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런 내 아비가 최진혁 그놈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이다. 화영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하게 책장을 넘겼다. 서책에는 당시 관리들의 이름과 뇌물 거래 내역, 모함 정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설마 아버지께서 죄인이 되신 것이 모두 최진혁의 계략 때문이었단 말씀이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다. 내 아비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관리들에게 최진혁이 직접 뇌물을 건넨 기록 또한 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서책이 최진혁 그놈의 집에도 있을 것이다. 그 서책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이 서책은 본래 두 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나는 최진혁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악행을 돕던 다른 관리가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관리가 얼마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그자의 집을 수소문하여 뒤진 끝에 이것을 찾아낸 것이다. 화영은 숨을 삼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충격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그 순간 어머니는 휘청거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화영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가빴다. 내가 만약 최진혁과 혼인하게 된다면 내 아버지가 저승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느냐. 화영은 정신을 잃은 어머니를 꼭 부여잡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관아에 고발한다면 닥쳐올 위험, 그러나 원수와 혼인할 수는 없다는 결심. 그녀의 눈빛이 점차 단호하게 변해갔다. 저는 이 진실을 결코 묻어둘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관아로 가 고발하겠습니다. 마침 새로 부임하신 사도께서 최진혁의 만행을 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이 선 순간 밤하늘은 더욱 짙은 어둠에 휩싸이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화영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관아로 향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급한 발걸음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오늘 최 대감 댁에 첩으로 들어간다던 처자가 어딜 저리 급히 가는 거지? 저쪽은 관아 방향인데. 설마 혼례를 거부하려는 것인가? 헌데 어찌 관아에 가는 걸까? 관아에 도착한 화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청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또. 부디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아비가 억울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더냐. 이 서책을 보시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머나먼 유배지에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허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죄인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이 고을의 최진혁 영감이옵니다. 그 자가 모든 것을 꾸민 바로 그때 관아 문이 열리며 최진혁이 오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그는 무릎 꿇은 화영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사또, 이 미천한 계집이 아침부터 무슨 해괴한 헛소리를 짓거리는 중이었습니까? 최 영감, 마침 잘 왔네. 이 서화영이라는 처자가 그대를 고발하고 있었네? 그대가 이 처자의 아비를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일세.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듯하군. 하! 어찌 그런 망발을. 사또께서는 설마 이 철없는 계집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 이는 필시 무고, 이니 전연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사또.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최진혁 저 영감이 제 아버지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와 관리들에게 건넨 뇌물거래 내역이 똑똑히 적혀 있사옵니다. 사또는 서책을 받아들어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하! 기가 막힐 노릇니군. 그깟 낡은 서책 하나가 어찌 내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단 말이냐.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나를 모함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관아 문이 다시 벌컥 열리며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치며 뛰어들어왔다. 사또. 여기 또 다른 증좌를 가져왔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화영이 내민 것과 똑같이 생긴 서책이 들려 있었다. 최진영 영감댁 서재에서 이와 똑같은 서책을 찾았사옵니다. 이 안에는 최 영감께서 직접 서명하신 뇌물거래 내역과 모함을 꾸미기 위해 작성된 밀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사옵니다. 너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사실을 알고 이 서책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네, 사또. 소인은 최진영 영감 댁에서 일하는 강민준이라 하옵니다. 어제 최 영감께서 소인에게 서화영아씨 댁의 혼례 음식을 미리 가져다주라 명하시어 심부름을 갔다가 우연히 아씨께서 어떤 노인분과 나누시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새벽 영감님 댁 서재를 몰래 뒤져 이 서책을 찾아내어 이리 급히 가져오게 되었나이다. 최진혁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사또는 놀란 얼굴로 두 개의 서책을 번갈아 보았다. 내용은 물론 종이의 질감과 글씨체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최 영감. 그대는 이 서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극구 부인하였소. 그런데 어찌 그대 집 서재에서도 똑같은 서책이 나왔단 말이오. 저것은 모함이 조작된 것이오. 닥치시오. 여봐라. 당장 저 자를 형틀에 묶고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의금부로 압송하도록 하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진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럴 수는 없다. 내 이놈들. 감히 나를
내가 누군 줄 알고. 최진혁은 버둥거리며 발악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최대감이 정말 서씨 처자 아버지를 모함했단 말인가. 그렇게 뻔뻔하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더니 결국 죄값을 받게 되었군. 서하영. 내 인연. 감히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너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소. 이제 당신이 지은 죄값을 치를 차례요. 결국 최진혁은 두 손이 묶인 채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참혹한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화영은 사또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또, 공정하고 억울함 없이 일을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 순간 관아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최진혁의 만행에 억눌려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진정한 웃음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또의 명으로 한양 의금부로 압송된 최진혁의 죄상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더욱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그의 뇌물수수와 권력남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과거에도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여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다는 끔찍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강민준,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의금부의 조사 과정에서 최진혁이 약 20년 전 또 다른 유력한 양반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당시 억울하게 역모,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그 양반이 바로 강민준의 아버지였으며 그의 어머니 또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겨우 목숨만 건진 어린 민준은 고아가 되었고 최진혁은 자신의 죄를 덮고 뒷날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 그를 데려다 머슴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민준 스스로 부모에 대한 기억을 잃도록 최진혁은 유독 민준에게만은 친절하게 대해주며 그의 경계심을 풀고 복종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민준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원수의 집에서 머슴으로 자라야 했던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자 조정에서는 즉시 사면령을 내려 민준의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고 민준의 신분을 양반으로 복권시켰으며 최진혁에게 빼앗겼던 본래 그의 집안 소유의 재산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명했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아이고, 세상에. 그 듬직하던 민준이 총각이 글쎄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였다니.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구먼. 원수를 갚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바로 화영이었다. 그녀는 새롭게 양반의 옷을 갖춰 입은 민준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아니, 이제 강서방님이라 불러야겠지요. 당신은 본래부터 귀한 분이셨군요. 그리고 그날 밤 산속 오두막에서 당신이 제게 건네주었던 위로와 용기 덕분에 저도 이렇게 진실을 밝힐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화영아 씨. 신분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저는 예전에 저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묻힐 뻔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할 따름입니다. 화영과 민준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오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깊은 연모의 정이 싹트고 있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른 후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다.
바로 서화영과 강민준의 혼례였다. 온갖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제 화영 처자도 고생 끝에 행복을 찾게 되었구먼.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겠지.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착하고 의로운 자는 결국 복을 받는 법이니.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화영과 민주는 잠시 시끌벅적한 마당을 벗어나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어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방님, 결국 세상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저지른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하고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진심이 빛을 발하는 날이 오나 봅니다. 그렇소, 부인. 그러니 우리 또한 앞으로 신분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서로 아끼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갑시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도 밝았고 오랫동안 어둠과 침묵에 잠겨있던 마을에는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고 정겹게 울려 퍼졌다. 조선 중엽, 지리산, 지이산, 자락 아래 자리한 아담한 마을엔 깊은 사연을 간직한 모녀가 살고 있었다. 딸의 이름은 서화영. 한때 한양에서 세도가 당당했던 명문가의 여식이었으나 강직했던 부친 서문호, 대감이 억울한 모함에 휘말려 머나먼 유배지에서 한많은 생을 마감한 후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뒤늦게 아버지의 신원은 회복되었지만 이미 몰락한 가문을 일으킬 방도는 없었다. 세상의 냉혹함 속에 의지할 곳 없던 화영 모녀는 연고 없는 이 산골 마을로 흘러들어 조용히 터를 잡았다.